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안전 문제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미뤄져 실종자 수색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6, 7일에 그치는 등 부실 시공 정황이 담긴 작업 일지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를 찾아 접경 지역이라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GTX를 건설하겠다며 PK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노총 등이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집회 1시간 전에 장소를 기습 공지해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방역 패스 효력을 두고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도 불발 위기에 놓여 교육부의 새학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된 5명의 생사는 닷새가 지나도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무너진 건물 옆에 기울어진 상태로 서 있는 이 타워 크레인이 문제입니다. 이 타워 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상층부부터 이 실종자 수색을 하려 했지만 연쇄 붕괴 등 안전 문제로 해체 착수 시점이 다음 주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스듬히 세워진 대형 크레인에 다른 크레인이 철골 구조물을 얹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한 1200톤 규모의 하이드로 크레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하이드로 크레인은 어제 이른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조립에만 꼬박 이틀이 걸리는데 집안이 불안정해 오늘에서야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해체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기울어진 위험한 상태에서 일할 수 없다며 철거기사가 작업 중지권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근로자의 판단하에 작업 방식을 변경할. 현대산업건설은 하이드로 크레인 조립과 타워 크레인 해체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보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해체 계획은 오는 21일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색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핑계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는 하루하루가 애가 타 죽겠는데 적어도 생사라도 확인하고 어디 있는지라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실종자 가족 측은 구조대원과 현장 작업자들의 피로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현대산업개발 측에 인력과 장비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구조대는 전날 사망자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건우 기자, 실종자 구조에 진척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야간 조명을 켜고 야간 수색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구조본부, 광주특수구조단 등 구조대원 200여 명이 투입됐고 붕괴 잔해물을 치우기 위한 중장비와 열화상 카메라도 동원됐습니다. 수색 작업은 내부 진입이 가능한 지하 4층부터 지상 23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먹만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져 수색 작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을 교대로 투입해 야간에도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경찰이 현장 사무소와 감리 사무실 등 이 세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자료가 확보됐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작업 일지와 감리 일지 등을 확보해 오늘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현장 작업 일지의 허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협력업체의 작업 일지와 장비 투입 날짜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현장 소장 A씨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나온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당시 감리 담당자가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에서 콘크리트 부실 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현장 작업 일지를 확인해 보니 콘크리트를 제대로 굳게 하는 양생 기간이 겨울철인데도 6, 7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중을 버티는 지지대인 동바리 등 이 보조 장치가 빨리 철거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족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붕괴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화정 아이파크. 건설 노조가 공개한 작업 일지를 살펴보니 36층 바닥이 지난해 12월 3일 타설됐고 이후 6일에서 7일 뒤 37층과 38층 바닥이 각각 타설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 것은 이거 뭐 나중에 부실공되는 거 아니냐. 38층 천장 역시 8일 만에 타설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작업 일지에는 12월 들어 양생 기간이 짧아지는 양상입니다. 더군다나 고층 140m잖아요, 거기가요. 당연히 영하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에서 3주 잡아야 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는 일부 상층부에서 콘크리트 두께가 더 두꺼워지면서 하중이 커지는데 지지대 역할을 하는 동바리 등이 빨리 철거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구조의 특성상 거푸집의 전치기간이라든가 동발의 전치기간이 일반 보가 있는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있어야 되거든요.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경찰 등 조사당국에 협조하고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대선 후보들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강원도 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가 대북 접경 지역으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며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안보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선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지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일가족이 이제 강원도에서 광부로 아버님이 이제 광부 생활하셨기 때문에 앞서 강원도에서 20분 간담회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후보를 의식한 듯 시군 번영 회장들을 만나 1시간 넘게 지역 현안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북 접경 지역으로서 치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SOC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업체들도 둘러보며 강원도가 그린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DNA 모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후보는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격상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에 맞서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북한 도발 시 선제 타격, 주적은 북한 등의 발언을 겨냥해선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당리당략적으로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 후보는 내일도 강원도에 머무르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평화 경제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PK 방문 이틀 차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과 울산 민심을 얻기 위한 지역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GTX 건설로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일정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 홍현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순직 선원 위령탑 앞에선 윤석열 후보가 고개를 숙입니다. 선원들의 희생이 해양 강국을 만들었다며 해양 국가 비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략 물자 99.7%를 우리 선원들이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부산 지역 필승 결의 대회에선 민주당의 과거 부산 폄하 발언 논란을 겨냥한 듯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침묵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부산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됩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가덕도 신공항도 화끈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은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울산에선 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수도권처럼 부울경에도 광역 급행철도 GTX를 설치해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서면역에서 퇴근하는 시민들과 만났던 윤 후보는 오늘은 동해선 광역전철을 타고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나흘째 집거 중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내일쯤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한창 탄력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는 3월 만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을 추가로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집거한 지 나흘 만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껏 절박함이 부족했다며 제대로 성찰하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지 않는 나라의 길을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심 후보는 내일 당 쇄신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20대 국회에서 당대표 시절 민주당과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 등에 대해 사과할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영업자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추가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시작으로 유행이 된 단문 메시지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국방부는 여전히 분석 중, 혹시 고장 소리 중 아닙니까란 글을 올리며 군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가 어제 광주 붕괴 현장에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투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소방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구조대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제 법원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일부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법원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도 함께 방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일부 내용의 방송을 허용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취재가 아니라 사적 대화를 녹음한 걸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건 심각한 선거 개입이자 편파 보도란 입장입니다. 또 MBC 측 법률 대리인이 확보하고 있던 판결문의 별지 내용이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영사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별지에는 김 씨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들이 정리돼 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 측의 별지 유출로 김 씨가 해당 내용을 실제 말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MBC를 항의 방문한 뒤 박성재 사장에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을 건넨 국민의힘은 오늘도 욕설 파일과 함께 보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김 씨가 직접 나서 영부인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도 MBC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돼요. 국민의힘은 방송 내용에 치명타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사과나 김 씨의 직접 해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피해 금액이 2천억 원이 넘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상장사 가운데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어떻게 직원 한 명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건지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노도일 기자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의 미스터리에 맞춰봤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검찰로 송치된 이모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단독 범행 맞으세요? 횡령 뒤 도주한 이 씨가 몸을 숨긴 곳은 자택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세입자의 방. 마치 검거를 기다렸다는 듯 자택 건물에 숨어 있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붙잡힌 겁니다. 끝나서 연장 안 하고 나가라. 그 이사 비용 주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 이 씨가 회사 돈으로 사들인 680억 상당의 금괴를 숨긴 장소도 의문입니다. 금괴가 나온 곳은 이 씨 자택과 아버지의 집,
그리고 여동생 집으로 들킬 게 뻔한 곳에 마치 회수를 기다리는 듯 숨겨놓은 겁니다. 가장 큰 의문은 장기간 많은 돈을 빼돌린 정황을 회사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특히 이 씨가 회사 돈에 처음 손댄 것으로 알려진 2020년 말 235억 원 횡령은 회사 측도 그해 연말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그런 이 씨에게 계속 재무팀장을 맡겼고 이후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는 더욱 큰 투자에 나서 3월과 11월 사이 이 씨가 회사 돈으로 산 주식은 42개 종목, 거래액은 1조 2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회사 측은 윗선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 잔액증명서라고 있는데요. 그걸 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이제 그 잔액증명서를 위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2조 원 규모의 회사에서 내부 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출 원인이 되는 사람과 실제 돈을 지출해주는 사람은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갖춰져야 하며. 이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윗선 개입을 주장하다 아버지의 극단 선택 뒤부터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과연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의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민주노총 등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1시간 전에 장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하면서 강행했고 만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불평등의 가라앉자!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도심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총궐기에 약 15,000여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금지법 제정, 한미연합 군사연습 연구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더 비호감이고 누가 더 부족한 사람인지를 다투는 대선판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살기. 주최 측은 44건으로 나눠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같은 집회로 보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모두 금지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집회 1시간 전 장소를 여의도로 기습 공지하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민주노총은 대규모 기습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집회는 그냥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이걸 하고 사용이장 안 되는 가족 모임도 안 가는데. 오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은 지난해 불법 시위에도 중복 관여한 주최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집회가 우려되는 이유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환자 대다수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경기도 평택시.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 부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후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합니다. 인근 유치원과 초중학교, 고등학교 224곳 가운데선 64개 교에서 253명이 감염됐습니다. 평택시에서만 18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10명 중 9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 금요일쯤 오미크론 우세 종화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의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가 효력 정지돼 변이 유행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 패스를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일부 영향은. 방역 패스 효력 정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는 17일 발표되는데 방역 패스 대신 마트와 백화점의 면적당 인원 제한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방역 패스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좀 가늠하고. 다만 오미크론 유행으로 하루 환자가 7,000명을 넘을 경우 방역 체계가 고위험군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보단 요양병원과 시설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어제 법원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서울에서는 QR 체크인 없이도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방역 패스와 관련한 소송이 아직 여러 건 남아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두 지역의 마트를 둘러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 QR코드로 접종 여부를 인증하는 대신 안심콜 전화를 하고 매장에 들어갑니다. 어제 법원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비 인력 같은 거를 조금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거여서. 하지만 서울 밖은 다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건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행정법원 4부는 방역 패스 정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같은 법원 13부는 방역 패스 필요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지역을 구분해서 적용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또한 이외에도 방역 패스와 관련한 소송은 10건이나 더 법원 등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방역 패스는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대형마트 방역 패스의 전국 미적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불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의 학원과 독서실에 이어 어제는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접종률을 높여서 새 학기에 정상 등교를 시행하려 했는데 이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오는 3월부터 계도 기간 한 달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 이에 대해 어제 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학원, 독서실 등에 이어 두 번째 판결로 이번엔 서울 시내 모든 시설이 대상입니다. 사실상 서울에선 본안 소송 선고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 카페, 학원, 학습권까지 다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접종이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는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3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치므로 효력 정지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접종 완료를 위해선 6주 전부터 접종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패스 시행으로 청소년 접종률을 높여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추진하던 교육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학원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선고한 직후 청소년 1차 접종률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결론 낼 5세에서 11세 접종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유지연입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소식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 회사가 짓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부실 시공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빼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지선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짚어본 취재 후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신림동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조합원 투표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불과 보름 만에 광주 아파트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불안하지요 다. 근데 이제 저렇게 한번 사고가 크게 터졌으니까. 일을 안 하는 법도 일어나지 않는 법도 없는데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이미 공사가 진행된 재건축 단지에선 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인 아이파크 이름이라도 빼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에만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잠실 마이스 사업 컨소시엄,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이번 사고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발 계획이 약간 변경이 돼서 재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간 자체가 약간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돼야 되죠. 업계에서는 사고가 난 현장의 시행사도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여서 기업의 명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후진적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또 지켜봐야 할까요? 16개 중에 한 건에 무너졌다는 것은 안전이 무방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신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공사에 투입된 현장의 일부 인력들은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이 대략 5일 정도였다. 또 지난 12월 초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들이 또 많지 않았습니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최소 2주 정도는 양생 기간을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 콘크리트 굳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최소 12일에서 최대 18일까지, 특히 붕괴가 시작된 38층은 사고일 기준으로 18일이나 양생을 했다는 거예요. 현장 투입 인력들의 증언하고는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붕괴된 면을 살펴보면 이 드러난 철근의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근 따로, 콘크리트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정이 어땠느냐는 나중에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예. 이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팩트라는 거죠. 혹시 설계 자체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문가들이 이 건물 모서리의 설계가 바람에 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30층 이상이면은 고층 건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고층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은 실내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모서리가 네모각지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모서리 부분에서 붕괴가 일어났죠. 또 이 고층부에 이 수직 구조가 부족했다. 쉽게 말해서 기둥이나 벽체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둥이 많을수록 사실 더 안전하긴 하잖아요. 근데 기둥을 줄이는 이유는 조망을 시원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많이 짓는데 이 건물의 고층부에서 수직 구조가 부족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정도의 참사라면 사실 사전 징후가 있을 법도 한데 역시나 그런 영상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0분 전에 촬영된 영상을 한번 보면요. 예. 거푸집이 두둑하는 소리를 내면서 위로 들어 올려지는 상황을 인지한 이 관계자가 주변에 있던 이제 근로자분들은 대피를 시켰는데 그렇군요. 미처 대피하지 못한 6분이 이번에 실종이 됐던 겁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 공사장이 착공한 이후에 공사 관련 민원이 386건이나 발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낙하물 때문에 조금 위험한 곳이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토막이라든가 쇳덩어리 핀이라든가 많이 떨어지고 이 공사 자체에 대해서 뭐 재검토를 하라든지 원론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할구청의 진행 상황을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청, 나아가 광주시까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사고 3일째였던 지난 13일에는 이 광주시에서 저희 기자들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이 사고 명칭을 광주라는 지명을 빼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취재호톡 참 참담한 심정으로 전해드렸는데 한 줄 톡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이가 없네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7개월 전에 저희가 그 학동사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 보도해드렸었습니다. 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재발 방지, 결론적으로는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골조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해할 수가 없죠. 기온이 낮았다, 바람이 셌다, 이런 수준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스토브의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을 텐데요. 시행사, 시공사의 책임은 물론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잘못도 만약에 있다면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네,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행들이 영업점을 대폭 줄이고 희망퇴직도 실시하며 몸집을 줄이고 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배달앱과 알뜰폰 또 자동차 거래 시장에도 뛰어들면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익도 없는 사업이라는데 왜 나서는 건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개수수료 2%, 한시중은행이 자체 개발한 배달앱을 출시하면서 점주들에게 제시한 조건입니다.
기존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입니다. 사장님, 소비자, 라이더가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이고 이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참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프로토콜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고비와 입점 수수료를 없애고 점주와 배달원은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으로선 남는 게 없는 장사지만 디지털 혁신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중 은행들은 또 편의점 상품, 꽃배달 서비스부터 알뜰폰 판매와 신차 견적, 중고차 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생활 편의 서비스 그런 거를 이제 은행의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해보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모델을 또 찾아보려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몸집은 빠르게 커지는 반면 시중 은행들은 기존 서비스만으로 다양한 데이터 수집의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물꼬를 튼 겁니다. 금융업계에선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거란 기대와 더불어 기존 빅테크 기업들이 선점한 영역을 어떻게 뚫고 수익성까지 확보할지가 승부처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37년 전 900원에 팔렸던 만화책의 한 페이지가 이번에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블랙 슈트를 입은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만화책의 한 페이지 경매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가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검은 점액이 잠이 든 피터 파커를 덮치자 검정색 슈트를 입은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합니다. This feels good. 영화의 원작 만화책 중 이 부분을 묘사한 한 페이지가 336만 달러, 우리 돈 39억 9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1984년 발간된 마블 코믹스 시크릿 워즈 제8호의 장면으로 당시 만화책 가격은 75센트, 900원이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1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거두며 흥행 중이고 이 검은 점액이 사진 기자에게 옮겨붙어 마블의 또 다른 캐릭터인 베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는 역대 최고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매에는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액션 코믹스 제1호도 나왔는데 318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만화책은 슈퍼 히어로물의 시초가 됐다는 점에서 만화책 수집가들의 성배로 불립니다. 경매를 통해 가장 비싸게 팔린 만화책 한 권은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한 어메이징 판타지 제15호입니다. 지난해 36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책은 1962년 발간 당시 12센트였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LA의 주민들이 택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도둑들이 택배 열차를 통째로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차를 털어가는데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수십만 개의 포장 용지가 철로를 따라 끝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용물을 가져간 뒤 껍데기는 내팽겨쳤습니다. 큰 돈이 안 되는 마스크, 의료용품, 쿠션 등은 그냥 버렸습니다. LA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물 직결지인데 매일 컨테이너 90개 분량이 털립니다. I've been with Union Pacific for about 16 years, and I have never ever seen this situation to this degree ever. 보안 요원을 배치해도 막아내질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 털린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철도 회사는 비싼 택배 물건을 미리 챙기는 인력까지 고용했습니다. Everything ranging from washer and dryers, tires, perfume, cologne, TVs. LA에선 지난해 말부터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을 노린 떼도둑이 기승을 부리는데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택배 열차도 타깃이 됐습니다. 온라인 고객들은 도둑 맞은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So there was something you sent back, but you just had no idea that it never made it to its intended. I so much for Amazon and sent so much stuff back that I wouldn't even know what it was. 철도 회사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 지난해 9월에 이어 기차에서 발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터널에 숨겨뒀던 기차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미가 사전에 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오전 긴급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병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열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하늘로 솟구칩니다. 신속히 지적된 발사 지점으로 기동해서 두 발의 전술 유도탄으로 조선동해상의 설정 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한 공격용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됩니다. 옛 소련이 미국의 위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핵열차를 운용한 것처럼 한미의 사전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열차를 활용한 겁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오전 긴급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후 발표 내용엔 온도차가 컸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대화 재개만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보잉 7478I 기종으로 기존 1호기보다 더 빠르고 내부 회의 공간과 편의시설도 보강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심상정 일장 춘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일쯤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허무한 꿈을 꿨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칩거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어제 하루 동안 당원 게시판을 한번 둘러봤는데 3년 전 이날이 촉매제였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2019년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당시 정의당은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정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내기 위해서 당시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수처를 강행 처리하도록 길을 터준 바가 있죠.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적인 야합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아예 당을 합치던지 하지. 아니 선거 앞두고 또 늘 그냥 야합만 하는 이런. 그렇게 탄생한 공수처가 지금 민간 사찰 의혹에 편파 수사 의혹 논란까지 이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후보가 허탈하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사당 공조로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허탈하고요. 바꿔야죠. 그해 4월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이 의석 6석을 얻는데 그치기도 했죠. 정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네요. 네, 이 당시에 민주당 이중대다 정치 환멸을 느낀다 이러면서 당원들의 집단 탈당을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당시 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이 당시에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요. 또 사과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불공정과 내로남불 사태를 촉발했던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옹호했고 또 고 박원순 전 시장 조문 문제 등을 놓고도 젊은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는데 정의당이 추구해온 진보 정당의 가치도 그러면서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심상정 일장 춘몽의 느낌표는 잘못 인정하고 사과부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심 후보는 내일 입장을 밝히고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스스로 진보 정당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녹취 공개도 내로남불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 녹취가 내일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과 의도성을 두고 논란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MBC가 그 녹취를 공개를 하는데요. 이 김 씨 본인 수사와 또 관련된 발언, 또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내용,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모두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하면서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도 함께 방송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이 후보의 형수 욕설도 이 과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인터넷 신문인 성남일보 등이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신문과 유튜브 등에 유포하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신청을 한 건데요. 이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공익 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런 이유로 유포 금지와 위반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어제 법원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에 더해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선관위에 김건희 씨 녹취 보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유권 해석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형수 욕설 보도처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취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서 선관위는 형수 욕설 녹취의 편집본은 유포를 하면 안 되고 전체를 트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바 있죠. 하지만 선관위는 녹음 파일과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민의 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집본을 틀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관위가 여당 편이라는 그런 논평을 낸 것, 비판을 낸 것이 그런 이유겠어요? 네, 이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형수 욕설 파일은 이미 공개돼 있어서 내용 등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했다 이런 답을 했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욕설 파일 원본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 원본이라도 선거 기간 중에 유포를 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런 목적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지금이 이제 선거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그렇게 위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씨 측도 취재가 아니라 신분에 따른 사적 통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 차치하더라도 선거철이라는 점에서 이 민주당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 기자, 민주당 쪽에도 물어봤습니까? 예, 이 서용교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서 의원은 형수 욕설의 경우에는 법원과 선관위 판단을 토대로 추가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개가 안 된 김 씨 녹취와 달리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 재유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방의 성격이 높은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녹취 공개도 내로남불의 느낌표는 없으면 나라님도 욕한다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반대했던 의원들을 만나면 최근까지도 대장동 의혹이나 또 형수 욕설을 언급하면서 후보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기자와 만나는 자리라고 해도 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기자들도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유튜버와 나눈 사적 대화에 대해서 형수 욕설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또 다른 내로남불은 아닌지 민주당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주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 오픈 개막이 이틀 남았는데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의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한 상황인데 내일 상급심 재판에서 조코비치의 거취가 최종 결정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조코비치가 탄 차량이 변호사 사무실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취재진들이 에워쌉니다. 대진 추첨을 마치고 어제 오전 훈련까지 소화했던 조코비치. 하지만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하면서 현재 멜버른에 있는 구금 시설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조코비치는 백신 접종 면제 대상을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호주 이민부에서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비자를 재취소한 겁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진 상황에서도 외부 활동을 한 점과 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코비치는 입국 신고서에 최근 2주간 다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기재했지만 세르비아와 스페인에 머문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대신 작성한 팀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호주 국민 83%는 추방에 찬성했고 But I think he's kind of very arrogant to think they can come in without the right criteria. 조코비치의 모국 세르비아는 부당한 대우라는 반응입니다.
revoltirana sam, ljuta sam zato što eto nisam očekivala da će tako prema najboljem teniseru da se ponašaju. 만약 조코비치가 추방당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5cm, 그 밖에 중부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국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눈비가 내리고 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청주는 영하 2도 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철원 영하 3도, 전주 3도로 체감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 한때 수도권과 세종,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내일도 곳곳으로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수도권과 동해안,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중부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 신속한 PCR 검사.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에 맞서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정에서 방역당국과 국민이 다투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패스 정책은 지역에 따라, 시설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선을 빚고 방역정책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은 이들과 일부 시민들은 정부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죠. 법원의 백신 패스 제동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살핌과 또 불가피한 미접종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신호입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도움이 없다면 어떤 방역 대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